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으로 본격적인 트럼프 시대 막이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강한 미국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설마 이 사람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까라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대담했던 것 같은데요. 예.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취임을 했고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식? 예, 먼저 이 자리에 여러 번 나와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예측 못한 사람으로서 먼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취임식을 봤는데 그 연설하는 것이 아직도 대통령 후보 연설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둘로 나눠서 가진 자와 소외된 자, 그래서 내가 서민들을 대표해서 이 기득권층을 공격하고 뺏어서 당신들에게 이득을 주겠다. 그리고 미국 군대가 더 이상 남의 나라 국경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국경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취임식과 어떤 점이 달랐다고 보셨어요? 네. 일단 뭐 반대 시위가 적지 않게 있었죠. 예. 원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3일 정도밖에 안 하는데 4, 5일 정도 진행되면서 다양한 행사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오기 전에도 이제 일종의 무도회 같은 데서 첫 댄스를 이제 자기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또 추고 부통령 후보 추고 가족들 나와서 다 하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원래 전통을 따라서 하긴 하지만 지금 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 200명 정도가 체포가 되고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고 또 LA에서도 지금 대규모 반대 시위를 원래 예정을 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뭐 참여 인원은 적었고 근데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에 그 여성들을 위한 모임에서 지금 20만 명이 참석을 해서 대규모 지금 행진 그 트럼프 반대 집회가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적지 않은 반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이번 역시 대선과 트럼프의 앞으로의 그런 정부의 향방이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반대 시위도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 유명 스타들에 이어서 민주당 의원들도 취임식에 속속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통합이라든지 그리고 소통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소통과 화합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이제 미국 그 국내 사회도 그렇고 이제 세계를 둘로 나눠서 정의의 편과 그 불이익을 추구하는 편으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로 앞장서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고 그것이 이번 취임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국정 운영 방향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간에 이야기했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8년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4년 혹은 8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흑인 그리고 무슬람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바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세계는 미국에 대해서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됐던 것이고 국내 정치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단합을 해야 된다. 총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화합을 외쳤을 때 그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 진실성이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화두를 계속 유지한다면 트위터의 일방적인 소통에 의지하고 그렇다면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국내 통합이라든지 화해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를 과연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부정적인 입장이 앞선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네. 어제 보니까 그 AP통신에서 그 트위터에다가 오바마 대통령 당시의 취임식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상당히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가 의미하는 건 뭐 어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일단 2009년 취임식에 참석한 인원만 보더라도
지금 아직 그 이번 트럼프 취임식 때 참석 인원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한 70만에서 90만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 2009년 때는 180만 명 이상이 그렇습니다. 참석을 예.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적지 않은 반대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식의 핵심 특히는 취임사인데 취임사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어쨌든 자기랑 같이 정적으로 싸웠던 상대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선거가 끝나면 그것을 포용하는 제스처가 나와야 되고 상징적이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저는 굉장히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기득권층에 대한 또 공격. 예. 이제 이 날은 워싱턴 D.C.에 있는 기득권층이 이제 끝나고 국민이 다시 힘을 얻는 날이다라고 첫 마디가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기득권층이라는 것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을 했던 바로 그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 같은 것들을 좀 순화를 하고 특히 뭐 인종 발언 또 종교에 대한 색채, 여성 비하 발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이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원래 취임사의 기본이었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뭐 한마디로 정리를 드린다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 의원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어제 그 취임사를 들으면서 좀 더 예절을 갖추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불쾌할 수도 있다는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그 캠페인 할 때 성공했던 그런 정치적 수사와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국정 수행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도 아직 정치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국정 철학이 잡혀 있고 인선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을 하겠다,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성이 아직 보여져 있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 취임식 전에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사실 구체성이 뭐 부족했다.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우려를 자아냈는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더 악화시킨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를 더 깊이 만드는 그런 취임식과 취임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네. 그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졌다 그러는데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시작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특히 경제 부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호무역을 강하게 내세웠는데 당장 타깃은 뭐 중국과 멕시코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취임사의 구체적인 정책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 저는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것이 2016년 사실 4월 달에 그 작년 4월이죠.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외 정책 기조라고 해서 연설을 하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4월 달에 발표를 했으니까 한 8개월이 지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 발표했을 때 저희가 다 놀랬거든요. 경제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겠다. 예. 그리고 국제주의, 미국이 지난 45년 이후에 계속 해왔던 세계 경찰의 노릇을 하는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신고립주의로 가겠다 해서 이것은 국제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해갖고 우리가 다 긴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임사에도 그대로 지금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경제 문제에도 분명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으로 가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외국의 산업을 풍요롭게 하는 대가로 미국의 산업을 희생시켰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앞으로는 미국이 우선이고 미국 일자리, 미국의 그런 이해, 미국의 이득이 우선이지 미국 다른 국가들한테 그런 것들을 쉽게 주지 않겠다. 보호무역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지금 얘기되는 게 나프타, 이제 북미 자유무역 협정, 멕시코가 이제 당연히 당사국이죠. 캐나다랑 함께.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폐지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때리기가 시작돼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가능성은 뭐 눈에 보듯이 지금 거의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런 분쟁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래도 그걸 고수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정치적 약속이기 때문에 고수할 수밖에 없지만 박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결국에는 미국이 도끼로 재발을 찍는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 멕시코산 수입은 35%. 그리고 의회와 협조해서 국경세를 물려서 도착지주의를 하겠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나프타가 없어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 아침에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유명한 전 외교장관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발언 때문에 멕시코 페소화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사실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막히는 대신에 더 경쟁력 있고 싸진 그 미국산, 중국산 그 제품들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만 손해를 받게 되는 풍선 거죠. 휴가 같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튀어나오고. 예. 그래서 뭐 의도는 좋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미국의 이제 기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손해를 보므로써 고용 창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미국 정부에서 생각을 못 할까요? 아니 트럼프가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회도 이걸 상당히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나머지 대외 정책, 외교 안보 문제는 다른데 경제 정책에서는 이미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45% 관세는 너무 무리고 그건 WTO에도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소비세율 범위 내에서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를 15%에서 뭐 1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거를 위한 지금 법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 의회 측면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뒷받침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하도 그 공화당의 정강 정책과 미국 트럼프의 말이 달라서 그걸 제가 2번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 외교안보 정책은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예. 경제 정책에서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지금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경제 문제는 저는 보다 심각하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 한미 FTA는 재앙이다 이런 표현까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재협상 얘기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나프타 아까 말씀드린 그거부터 얘기를 할 거고요.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은 안 하겠다 얘기가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아닙니까? 그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2개를 빼고 나머지는 이제 양자간 무역 협정인데 그 중에 규모가 제일 큰 것이 한미 FTA입니다. 예. 그리고 한미 FTA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방적 폐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재협상이라든지 수정 요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요, 안보 무임 승차론 이거 꾸준히 해왔잖아요. 우리는 뭐 이미 많이 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뭐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있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이 좀 되세요? 뭐 긍정적인 면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 아니면은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논리는 한국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나토 동맹국이라든지 일본을 향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선거 동안의 주요 캠페인 그 공약 중에 하나였고 또 이제 미국 우선주의의 어떻게 보면 그 대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긴 들어올 것입니다. 예.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협정이 2018년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좋고 네. 또 한국이 이런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아니다. 사실 GDP 대비 국방비로 본다면 한국은 독일, 일본보다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계속 내세워서 여론에 편승한 한국의 무임승차론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 설득력 있는 부정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요구가 무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철저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트럼프가 SNS를 활용을 해서 중간에 거름 없이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경우에 민감한 문제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비인적 주둔 비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거에서 주둔국이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50%다라고 지금 미국이 사실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계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8차 그 특별협정에 직접 좀 관여를 해본 바가 있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트럼프가 100% why not 100%라는 얘기로 왜 100%를 못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1조 원 저희 가까이 내고 있는데 2조 원으로 늘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봉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지난 10년간 미국의 무기를 제일 많이 사준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무려 8조 원을 들여서 평택에 기가 막힌 동부가 최대 미국 해외 주둔 최대 기지를 만들어놨고요. 예. 뭐 그거 외에도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의 이 협상의 이 스타일을 보면 이게 윈윈, 그러니까 동반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 독식 형식입니다. 예. 그것을 자기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위 분담 협상도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것을 갖고 이 뭐 비용 편익을 계산을 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SNS를 통해서 네. 왜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느냐는 거를 선거 기간 동안 했던 것처럼 거칠게 나온다면 예. 저는 그걸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우리 국민 감정이 건드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2의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해버린다. 그렇게 해버린다. 지금 그렇죠. 여태까지 노동자신 것처럼. 나왔던 것이 예. 다 그게 SNS의 문제 아닙니까? 오죽하면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날 그 첫 달 이방카 말만 그래도 트럼프가 조금 듣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카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첫 원했던 것이 뭐냐면 제발 그 SNS 좀 그만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날 새벽 3시에 뉴욕타임스가 비판적인 기사를 쓰니까 니네 형편없어 하고 또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국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게 있으면 예. 동맹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어떤 SNS 플레이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만이 알겠죠. 그 버릇을 그 늦은 나이에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고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무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태자면은 그 박 교수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연평도 천안함 사건 이후로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불확실성이 동북아 안보에서 뭐 주한미군 이 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된다. 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개혁안과 국방선진화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이런 일방적인 방위비 분담 증가 요구가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주한미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안보를 스스로 예.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때라고도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